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 중인 6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런 곳에 제 이야기를 보낸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처음엔 몇 번을 썼다 지웠다 했답니다. 내 이야기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들으면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근데 쓰기로 했어요. 혹시 저 같은 상황이 있는 분들한테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고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온 분들한테는 특히 제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손님한테도 항상 먼저 내어주고 혼자 삭히고 넘어가고 그게 제가 사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딱 한 번 의자를 집어든 날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집어든 게 의자만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지만요. 이 사건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무너진 줄 알았는데 이젠 처음으로 제대로 섰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충청도 시골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제가 20대 초반에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기댈 데가 없었으니까 뭐든 혼자서 해야 했죠.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식당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양파 하나도 제대로 못 썰었으니까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혼자 나와서 칼질 연습을 했어요. 양파가 질릴 때까지 썰고 또 썰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요. 반찬이 맛이 없으면 버리고 다시 만들었어요. 손님이 남긴 음식을 치우면 어디가 문제였을까 혼자 생각했고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몸으로 배웠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단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사장님 손맛이 최고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어요. 손등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눈가에 주름도 깊어졌고 어깨는 굳어 있었고 근데 이상하게도 그게 억울하진 않았어요. 아, 내가 아줌마가 다 됐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억척스러운 아줌마,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혼자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다름 아닌 남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자리를 혼자 채우고 남편이 안 하는 것도 내가 하고 남편이 없어도 굴러가도록 제가 다 맞췄으니까요. 그게 참 서글펐어요. 당시엔 그 서글픔이 뭔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냥 좀 지쳤나 보다 했죠. 그게 다였어요.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꽃다운 26이었어요. 식당 근처에 건설 현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왔어요. 시끄럽고 거친 사람들이 많았는데 남편은 뭔가 달랐어요. 혼자 와서 묵묵히 밥 먹고 조용히 계산하고 그냥 나갔죠. 잔돈까지 정확하게 챙겨줬어요. 뭔가 허투루 하는 구석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반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왠지 모르게 믿음직해 보였어요. 그때는요. 몇 번 만나자마자 결혼해서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남편은 현장 일하고 저는 식당을 계속했어요. 둘 다 바빴고
서로 다른 시간에 살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아들이 태어날 때도 남편은 지방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도 진통이 오는데 혼자 병원에 가서 혼자 나았고 남편은 며칠 후에 왔어요. 절 보고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수고했어. 딱 그 한마디 했어요. 진짜 그게 다였어요. 그때도 현장이 바쁘니까 하고 넘겼어요. 뒤에 아들 100일 잔치 때는 거래처 술자리가 있다고 못 왔어요. 한 번은 제가 직접 말했어요. 그때가 중학교 아들 졸업식 날 아침이었는데 남편이 또 현장 가야 한다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아빠 없는 애도 아니고 이런 날은 당신도 같이 좀 가야지.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돈은 누가 벌어?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끝이었어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뭘 더 말해도 저 사람은 말로 막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돈 버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배부른 소리. 그게 그 사람 논리였어요. 결국 저는 아들 손잡고 혼자 갔어요. 입학식 내내 빈 옆자리가 눈에 밟혔어요. 아들은 친구 아빠들을 몇 번이고 쳐다봤죠.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포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기대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기대 자체를 안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없는 게 일상이 됐고 남편의 빈자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됐으니까요. 솔직히 우리 세대가 다 그랬잖아요. 아빠는 밖에 나가 돈 버는 사람이고 엄마는 애 키우는 사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중요한 날마다 남편이 없어도 이유가 그럴듯하면 그냥 넘어간 거죠. 매번 비슷한 이유들이었는데 결과는 항상 같았죠.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무심한 게 그 사람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러려니 한 거겠죠. 남편한테 뭘 바라는 게 더 피곤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은 다행히 남편을 닮지 않았어요. 모난 데 없이 둥글둥글하고 사람도 챙길 줄 알고요. 근데 화를 낼 줄을 모르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항상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는 스타일이에요. 착한 거긴 한데 가끔은 그게 답답하기도 했어요. 남편한테는 특히 더 그랬어요. 눈치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남편이 뭔가 말하면 반박을 못했어요. 그냥 네 하고 끝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유독 아버지 앞에서는 작아지는 아이였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할 여자라면서 데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조용하고 수수한 인상이었어요. 긴장해서 눈도 잘 못 마주치는 편이고 말수도 많진 않았어요. 근데 밥상 앞에 앉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손 많이 가셨겠다. 감사히 잘 먹을게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열렸어요. 뭔가 거창한 칭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딱 알아봐주는 말이잖아요. 그런 걸 알아보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근데 밥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찌나 잘 먹던지 제가 이따가 반찬도 좀 싸주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냥 한 말이었는데 헤어질 때 며느리가 기억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 어머니 반찬 정말 싸가고 싶은데 주실 거예요? 어찌나 예쁘게 물어보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서 냉장고의 문을 열어 있는 반찬을 다 꺼내줬어요.
아들이 옆에서 민망한지 웃으면서 말리더라고요. 엄마 그만. 너무 많이 담는다. 혼자서 그걸 어떻게 다 먹어. 그런데 며느리는 반듯하게 인사를 하더니 너무 감사하다면서 들고 가더라고요. 솔직히요, 그날부터 제 마음에 들었어요. 3년을 사귀는 동안 며느리는 명절마다 인사도 한 번 빠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출장이 잦은 편인데 며느리는 혼자서라도 인사드리고 싶다며 찾아왔어요. 어머니, 혼자서 준비하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뒤에 제가 무릎 수술했을 때는 수술 다음 날 아침에 병실 문이 열리더니 예비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과일이랑 죽을 들고 아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혼자 온 거였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괜찮아. 근데 너 어떻게 알고 왔어? 민준 씨가 어머니 입원했다고 했거든요. 저라도 빨리 와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근데 그날 하루만 온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도 왔어요. 그 다음 날도요. 매일 오는 거예요. 병원이 집에서 멀지도 않냐고 물었더니 괜찮대요. 출근 전에 들렀다가 간다고. 그게 며칠 지나니까 제가 미안해서 먼저 말했죠. 아이, 됐어. 이제 안 와도 돼. 나 많이 괜찮아졌어. 근데 며느리가 잠깐 멈칫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뭉클했어요. 의무감에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눈빛이 진심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죽을 떠먹여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어요. 요즘 뭘 먹으면 맛있더라. 출근길에 본 고양이가 어쩌고,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요.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어요. 그의 앞에서는 편하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닌 젊었을 때 어떠셨어요? 전 어머니 옛날 얘기도 궁금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나? 난 별거 없어. 그냥 열심히 산 거지. 근데 그게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별말 아닌데 어쩐지 인정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며느리 얘기를 물어봤어요. 대충 아들 통해서 들은 게 있어서 평소엔 먼저 꺼내기가 못해서 안 물어봤는데 그날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며느리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도 벌써 6년이나 됐네요. 암이었거든요. 오래 편찮으셨는데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가시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릴 때 나가셨어요. 기억도 잘 없어요. 전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애가 혼자 얼마나 많은 걸 버텨왔을까 싶어서요. 내색 한 번 안 하고 씩씩하게 웃으면서 다니는 게 단단해서가 아니라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싶었어요. 제가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혼자서 참...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근데 고개를 드는데 눈이 조금 빨개져 있었어요. 근데요, 어머니, 저 요즘 진짜 행복해요. 민준 씨도 좋고 어머니도 생기고 가족이 생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서요. 저 사실 가족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계속 혼자였으니까. 근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그만 목이 메어서 괜히 창밖을 보는 척했어요. 제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애 앞에서 제가 울면 이 애가 또 괜찮다고 할 것 같아서요. 가족이 뭔지 잘 몰랐다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어요. 밤에 혼자 병실에 누워서도 그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곧 며느리 될 애한테 잘해줘야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돼서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아들은 제가 낳았으니 당연히 사랑하는 거지만 며느린 제가 선택할 순 없는 거잖아요. 제가 찾은 애도 아닌데 마치 제가 고른 것처럼 흐뭇했어요. 이런 며느리라면 우리 아들도 잘 챙겨주겠다 싶었고 속이 깊어서 나중에 나이 들면 의지도 좀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정말 저한텐 그런 며느리였어요. 결혼 날짜를 잡던 날 저는 혼자 속으로 울었어요. 기쁜 눈물도 났죠. 언제 이런 날이 올까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날짜를 잡으니까 이제 됐다 싶었어요. 아들 결혼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 큰일이다 싶었고 잘 치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수 목록도 제가 직접 짰어요. 뭘 해줄까,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 한 줄 한 줄 쓰는 게 그렇게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상한 일이 반복됐어요. 웨딩홀 미팅, 예물 맞추기, 청첩장 고르기. 가는 자리마다 며느리는 왔는데 아들은 반만 왔어요. 바쁘다고, 회사 일이 있다고 며느리가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고 결정하고 다시 아들한테 확인받는 구조였어요. 내심 안쓰러워서 제가 같이 다녔어요. 누구보다 남편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제가 잘 아니까요. 그래도 며느리는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씩씩하게 다녔어요. 그런데 남편이 좀 이상했어요. 원래 며느리가 집에 와도 남편은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거든요.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었어요. 3년 넘게 남편이 며느리를 제대로 본 게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왜 그렇게 들어가냐고 해도 본인이 있으면 불편하다면서 피해줬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근데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처음엔 아주 미묘했어요. 며느리 얘기가 나왔을 때 예전처럼 흘려듣는 게 아니라 뭔가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제가 같이 뭘 보고 왔다고 해도 전에는 대답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 거기가 어디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좀 의아했어요. 이 사람이 절대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더니 며느리 집안을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쪽 부모가 없다고 했지? 엄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나도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뭐 어릴 때 나갔다고 하던데. 외가는? 친척들은 어디 있고?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건 왜 갑자기? 그냥 묻는 것 치고는 너무 꼼꼼하게 물어봤어요. 사돈이 어디 출신인지, 어디서 살았는지 저는 다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이었는데 남편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물었어요. 뭔가 확인해 보려는 사람 같았어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찾아내려는 느낌.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냥 넘겼어요. 시아버지 입장에서 집안일 좀 따지는 거겠지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혼자 집에 들렀어요. 아들은 야근이라고 했고 며느리는 제가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했더니 바로 파스를 사들고 온 거예요. 저는 반갑게 맞았는데 남편이 거실에 있다가 며느리를 보고 이상하게 굳었어요. 인사를 받는데 표정이 어색했죠. 예전처럼 안방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앉아있지도 않고 어딘가 불편한 사람처럼 서 있다가 나중에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가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아까 왜 그렇게 어색하게 있었어? 세연이가 눈치챘겠다. 남편이 짧게 말했어요. 그냥 별로 반갑지 않아서. 별로 반갑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꾸 들락거리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한테 파스까지 사들고 오는 며느리를 들락거린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은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뒤로는 더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왔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담아온 거였어요. 제가 맛있다고 했더니 저녁에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저런 거 만들 시간에 다른 걸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다른 거 뭐? 결혼하면 살 집이라든가 이것저것 많잖아. 괜히 잘 보일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건 둘이서 잘 알아보고 있어. 남편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어요. 며칠 후에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세연이가 이번 주에 웨딩드레스 맞추러 간다는데 내가 같이 좀 가줘야 하나? 참나. 집안도 변변치 않은 애를 어떻게 믿고? 집안을 왜 따져? 그 애가 어떤 애인지가 더 중요하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애가 며느리로 괜찮겠냐고. 당신은 사람을 너무 쉽게 봐.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봤어요. 그 환경이 뭔데? 어? 부모 잃고 혼자 산 게 죄야?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남편은 대답 대신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는 그 침묵이 싫었어요. 반박을 하든 사과를 하든 해야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밥숟가락을 드는 게 제일 얄밉더라고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 얘기만 나오면 꼭 한마디씩 했어요. 보기에는 착하고 성격 좋아 보여도 속은 모른다. 요즘 세상에 저런 집안 없는 애들이 무섭다. 아들이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며느리를 향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하나하나 다 받아쳤어요. 그러다 지쳤어요. 받아칠 때마다 저까지 사람 볼 줄 모른다고 몰아가니까요. 그 뒤에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남편이 숟가락을 놓더니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민준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 저는 남편 얼굴을 봤어요. 진지한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고 그냥 무표정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툭 던져놓고 다시 밥을 먹는데 저는 그 말을 그냥 넘기지 못했어요. 갑자기 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3년을 사귀었는데 뭐가 그냥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어요. 남편이 왜 저러는지,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물어봐도 흐릴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갑자기 집안을 따지는 것부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혹시라도 며느리한테 괜한 상처가 될까 싶어 묻어뒀어요. 그게 잘못이었죠. 그리고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저도 평소보다 식당 문을 일찍 닫고 집에 들어왔어요. 예전에 친정엄마한테 물려받은 금반지를 꺼내 챙겼죠. 며느리 손에 끼워줄 반지였어요. 헝겊으로 닦으면서 괜히 혼자 뭉클해졌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어서요. 내일이면 며느리가 생긴다. 그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나 결혼 못해. 세연이가 바람났어. 내일 식장에 오지 마. 손에서 반지가 떨어졌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바람났다고. 증거도 있어. 됐어, 다 끝났어.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어요. 아들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이상했어요. 3년을 사귀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아들 목소리가 슬픈 게 전혀 아니었어요. 차가웠어요. 마치 외워서 말하는 것처럼요. 한참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방에 가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봐. 금방 민준이한테 전화 왔는데 세연이가 무슨 바람이 났다고 결혼식도 오지 말라는데 애들 둘이 심하게 싸웠나?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남편이 눈을 떴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놀란 게 아니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그 말이 걸렸어요. 당신 뭐 알고 있는 거 있었어? 뭐가 그럴 줄 알아? 며칠 전에 내가 길 가다가 봤거든. 남자랑 같이 있는 걸. 수상해서 민준이한테 말했지. 저는 남편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어디서 봤는데? 세연이한테도 물어봤어? 뭘 걔한테 물어. 그냥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 그냥 딱 봐도 수상하더라니까. 자세히 모른다면서 남자랑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일을 만든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럴 애 아니야. 내가 몇 년을 옆에서 봤는데. 당신 확실하지도 않은 소리를 왜 해서 애들 결혼을 망쳐놔?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미쳤어?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그런 애랑 결혼하는 걸 가만 보고 있으라고? 어차피 그 결혼은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냥 안 된다고.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돌아 누워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 등을 한참 봤어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쥐새웠어요. 눈을 감으면 그때 병원에서 본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 가족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이상하게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다거나 황당하다거나 그런 감정보다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먼저였어요. 3년 넘게 제가 본 며느린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출장 가면 혼자라도 저한테 왔고 명절에 빠진 적이 없었고 제가 입원했을 때 매일 왔던 애예요. 가족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던 애를 제가 잘못 봤을 리 없었어요. 그 확신이 새벽이 다 되도록 가시지 않았어요. 분명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란 생각이었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신호가 가다가 끊겼어요. 다시 걸자 또 끊겼어요. 그 순간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었어요. 도저히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어느새 새벽 4시였어요. 일단 며느리를 만나야겠다. 직접 만나서 확실히 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며느리 집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혼자 사는 작은 빌라였는데 저도 몇 번 가봤던 곳이라 길은 알아요.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눌러도 안이 조용하더라고요. 불도 꺼져 있었고요. 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세연아, 나야. 안에 있으면 문 좀 열어봐.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계단에 걸터 앉아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이른 새벽이라 차가운 바람이 목을 파고들었어요. 몇 번을 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엔 없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있어도 못 나오는 상황일까?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저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이 애가 지금 어디 있을까? 결혼식 전날 밤에 파혼을 통보받고 혼자 어디 있을까? 집에 없다면 갈 데가 없을 텐데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 애가 결국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눈을 붙여보려고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있나요? 근데 남편 말이 계속 거슬렸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말. 자세히는 모른다. 그 말이 자꾸 걸렸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아들한테 말한 것부터 결혼식 며칠 전에 길을 가다 우연히 본 장면을 보고 왜 바람이라고 확신이 들었을까요? 낯선 남자랑 다니면 무조건 바람인 거예요?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그걸 아들한테 바로 말했어요. 생각할수록 이상했어요.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외투를 걸쳤어요.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여전히 불통이었어요. 저는 신발을 신고 잠깐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서 그러다가 웨딩홀, 그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꽃도 있고 드레스도 있고 미팅도 다 마쳤을 텐데 며느리가 거기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 애라면 거기 있을 것 같았어요. 여태 모든 걸 혼자 해온 애잖아요. 혼자 정리하러 갔을 것 같았어요. 저는 택시를 잡았어요. 차 안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나쁜 쪽으로만 흘렀거든요. 애써 창밖을 보며 조용한 거리를 봤어요. 저만 혼자 어딘가 떠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쯤 달렸을까요? 웨딩홀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경비원이 저를 막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결혼식 취소됐는데요. 잠깐만요. 나 신랑 엄마예요.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어요. 경비원이 뒤에서 뭔가 더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홀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젯밤부터 장식한 꽃들이 그대로였어요. 테이블 위에 꽃꽂이, 입구에 화한, 통로 양쪽으로 늘어선 장식대, 아무것도 모르는 꽃들이 활짝 피어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게 묘하게 슬펐어요. 이 꽃들은 오늘 결혼식이 없었던 걸 모르잖아요. 발걸음을 천천히 옮겨서 홀을 지나 복도 쪽으로 걸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오로지 제 발소리만 났어요. 그런데 복도 끝에 작은 대기실이 있었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니, 남편이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숨을 참고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고 틈이 있었어요. 저는 그 틈에 귀를 가져다 대고 들었어요. 남편 목소리가 잔뜩 날이 서 있었어요. 결혼식 취소된 거 알잖아. 근데 여긴 왜 왔어? 아직도 미련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었는지 목이 잠겨 있었어요. 저는 그냥 드레스도 그렇고 정리할 것도 있어서. 정리는 내가 다 할 거니까 그냥 가. 그냥 가라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좀 높아졌어요. 떨렸지만 쉽게 물러서진 않았어요. 내가 돈 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 짓을 해? 너 나 엿먹이려고 이러는 거야 지금?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돈을 줄 테니 조용히 살라니요. 결혼 못한다는 거 알았으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지. 하여튼 즐긴 건 둘이 똑같아. 깔끔하게요. 며느리가 작게 되뇌었어요. 그 목소리에 허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민준 씨 아버지가 아저씨인 줄은.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아저씨라니,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와서 바로 처리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게 뜻하는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때 다시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알았으니까 됐네.
조용히 파혼하고 끝내. 돈은 충분히 줄 테니까.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는 느낌이었죠. 그냥 끝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왜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끝내는데요? 네가 왜 잘못이 없어? 알면서 결혼까지 온 거잖아, 뻔뻔스럽게. 몰랐어요. 평생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알게 된 것도 최근이에요. 알자마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만드는 건... 남편이 말을 잘랐어요. 남편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차가워졌어요. 찍소리 내지 말고 살라고! 돈 준다잖아!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사진을 만들어요? 저 아닌 거 알잖아요. 어떻게 그걸 민준 씨한테 보내서 절 이렇게 만드냐고요? 남편이 짧게 받아쳤어요. 부정도 인정도 아닌 그냥 눌러버리는 말투였어요. 그러니까 돈 준다니까. 너도 억울한 거 있으니까 깔끔하게 돈 받고 가면 돼. 돈이요? 며느리 목소리가 굳었어요. 지금 저한테 돈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싫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보단 낫잖아. 어차피 결혼도 못하는데. 며느리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요, 돈 받으러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결혼도 장난으로 한 거 아니고요. 민준 씨하고 저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예요. 근데 그 믿음을 당신이 부순 거잖아요. 믿음? 지금 그게 중요해.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 아들하고 딸이 결혼을 하는 거야.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내 딸. 남편이 지금 며느리를 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어요.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저는 몰랐잖아요. 진짜로 몰랐다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해준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만 이래요? 왜 저만 나쁜 사람 돼서 사라져야 하는데요? 순간 남편 목소리가 돌변했어요. 야, 이게 어디서 버티? 그거 다 네 엄마가 선택한 거야. 나한테 말 안 하고 너 낳고 나는 네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건 네 엄마 문제라고. 나는 지금 그 여자가 싸놓은 똥 수습하는 거고. 뭐라고요? 똥이요? 며느리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를 없애는 게 어떻게 수습이에요? 왜 저만 나쁜 사람 되고 억울하게 살아야 하는데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한숨만 쉬더라고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이미 끝난 거야. 이 돈 갖고 가서 다시 새 출발해. 그 돈 안 받아요. 그냥 다 말하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가라고!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어요. 저는 문 앞에서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며느리한테 돈을 줄 테니 가라고, 끝내라고 하는 그 말들이 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나 모르게 저 사람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결혼을 반대하던 것도, 며느리 집안을 캐묻던 것도, 사사건건 흠을 잡던 것도,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도 다 자기 문제 때문에 막으려 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냥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어요. 남편이 저를 본 순간 얼굴이 굳더니 눈이 흔들렸어요. 30년을 봐온 눈인데 너무도 낯설었어요. 뒤에 있던 며느리도 저를 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결혼식이 깨져서 울고 있어야 하는 이 애가 대체 무슨 죄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툭 끊어졌어요. 서름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꾹꾹 눌러왔던 게 한꺼번에 끊어지는 소리였어요. 남편이 눈치를 살피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일단 내 말 들어봐. 이게 다. 저는 옆에 있던 접이식 의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어요. 남편이 입을 크게 벌리더니 움찔하고 피했어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닥쳐! 그 입 닫아!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요. 저는 며느리한테 걸어갔어요. 그 앞에 쭈그려 앉아서 두 손을 잡았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을 꼭 잡아줬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여기서 혼자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너 잘못한 거 없어. 일어나.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눈물만 흘리는 게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쥔 채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사진까지 조작했어?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당신이 저지른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없는 증거까지 만들어서 이 꼴을 만든 거야? 여보, 그게 상황이 뭐!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민준이 졸업식 날 기억해? 같이 좀 가졌더니 나한테 배부른 소리 한다고 했잖아. 100일 떼고 애 입학식 졸업식 한 번을 간 적이 없지. 그때마다 난 그래 돈 버느라 바빠서 그러려니 했어. 이런 줄도 모르고 혼자 다 참고 산 거야. 남편이 말을 하려 했어요. 저는 막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어디 있었는지 이제 알겠네.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은 채로 서 있었어요. 홀 안이 너무 조용해서 우리 셋의 숨소리가 다 들릴 것 같았어요. 잠시 남편은 절 보다가 며느리를 보다가 시선을 어디에도 두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먼저 물었어요. 세연아, 네가 아는 건 나한테 다 얘기해 줄 수 있어?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다 설명할게, 이 자리에서. 아니, 입 닫고 있어. 세연이한테 들을 거야. 남편이 물러서고 전 다시 며느리를 봤어요. 한 번도 엄마한테 아버지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없는 집인 줄 알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요. 엄마가 한 번도 말씀을 안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끊지 않았어요. 편지에는 아버지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 절대 찾아가지 말라는 말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게 쉬려고 했어요. 그래서 묻어두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엄마가 찾지 말라고 했으니까 찾아가봤자 뭐가 달라질까 싶기도 했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눈을 한번 감았다 뜨더니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근데 민준 씨랑 결혼 서류를 쓰다가 아버님 성함란에 박재훈이라는 이름을 봤어요. 처음엔 동명이인이겠지 했어요. 근데 생년월일까지 맞는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며느리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네가 미안할 일 아니야. 절대로. 그 말을 하는데 목이 조금 꽉 막혔어요. 이 애가 혼자 얼마나 무거운 걸 들고 있었을까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텐데. 결혼 준비하면서도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당신은 언제 알았어? 남편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결혼 얘기 나오고 나서 이름이랑 나이가 걸려서 수소문해봤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찾아봤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대답을 안 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한참 침묵 끝에 남편이 결국 말했어요. 오래전에 한번 연락이 닿은 적이 있었어. 그 사람이랑. 누구? 세연이 엄마. 혼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남편을 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냥 몇 번 만났던 거야.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이었어. 딱 한 번. 근데 그게 남편이 말을 흐렸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기다렸어요. 아이가 생겼다고 했어. 그 사람이 낳겠다고. 저는 의자 등받이를 잡았어요. 말렸어. 낳으면 절대 안 된다고. 난 결혼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거야. 이사 갔는지 전화도 안 됐고 어떻게든 찾으려 했는데 못 찾았어. 그래서 그냥 없는 일처럼 지낸 거지. 없는 일처럼. 그 말이 이 인간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 같더라고요. 저랑 살 때도 그랬죠. 없는 사람처럼, 없는 일처럼, 어디에도 마음이 없는 것처럼 지냈던 거예요. 없는 일처럼 지냈다고요? 그게 그런다고 없는 일이 돼? 30년 동안이나?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평생 무표정했던 그 얼굴이 처음으로 어딘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안쓰럽지 않았어요. 하나도요. 그래, 민준이 태어날 때부터 돌잔치 때도 없었지. 입학식 졸업식에도 같이 간 적 없었고 맨날 바쁘다, 현장이다, 거래처다 했는데 그때마다 난 그러려니 했어. 일이 바빠서 당신 방식이 그래서 난 여태 혼자서 다 했다고. 저는 한 걸음 가까이 갔어요. 남편이 눈을 피했어요. 이건 절대 없는 일이 될 수 없어. 며느리가 제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이 애는 아무 죄가 없어요. 태어난 것도 본인 선택이 아니고 이 집안에 시집 오려 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요. 근데 제일 많이 울고 무너져 있는 사람이 이 애예요. 세연아,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네 엄마가 떠나기 전에 편지를 남긴 거 그게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야. 찾아가지 말라고 한 것도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런 거겠지.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근데 엄마 마음이랑은 별개로 이건 꼭 알고 살아.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알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결국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조용히 참고 있던 오랜 울음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등을 천천히 쓸어줬어요. 그게 제가 그날 보인 유일한 흔들림이었어요. 남편이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울음을 가라앉히는 동안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세 번째 받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이 애도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민준아, 너 지금 어딨어? 웨딩홀로 와 지금. 바로. 웨딩홀? 거길 왜? 내가 가지 말라니까. 와보면 알아. 그러니까 빨리 와. 전화를 끊고 우리 셋은 아들을 기다렸어요. 며느린 겨우 눈물을 닦고 드레스 자락을 정리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몰라요. 이 드레스를 입을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렇게 눈물범벅으로 앉아 있으려고 맞춘 게 아닌데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창가 쪽에 서 있었어요. 저한테는 최대한 떨어진 자리였는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도 하지 않았고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오면 같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얼마 후 아들이 뛰어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보고 멈췄어요. 그러더니 한쪽에 있는 남편과 저를 번갈아 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여기 앉아. 아들이 며느리를 보는 눈이 복잡했어요. 어젯밤에 남편한테 바람났다는 말과 조작된 사진을 다 봤을 테니까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온 거니까 며느리를 보는 눈이 흔들렸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봤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아들한테 말했어요. 어젯밤에 네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 다 거짓말이야. 아들이 굳었어요. 세연이 바람난 거 아니야. 그 사진도 네 아버지가 다 만든 거고. 아버지가요? 왜요? 아들이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아들 눈을 피했어요. 그게 이미 대답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며느리 어머니 얘기, 편지 얘기. 듣는 동안 아들 얼굴이 점점 더 하얘졌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세연아, 며느리가 아들을 봤어요. 믿었어? 난 사진까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믿었어. 아들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금세 눈이 빨개졌죠. 미안해. 민준 씨가 왜 미안해? 자기를 믿었어야 했는데 아버지 말 듣고 바로...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증거까지 있는데 어떻게 안 믿어. 아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소매로 대충 훔쳤어요. 그러고는 남편을 봤어요. 순한 아들한테서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아버지한테 한 번도 그런 눈빛을 한 적이 없었던 애인데.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이건 세연이 사진을 왜 가짜로 만들었냐고요. 아버지 일 때문이잖아요. 그게 다 너 생각해서. 제 생각이요? 아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목소리를 높이는 걸. 제 생각이면 저한테 사실을 다 말했어야죠. 세연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왜 그런 거짓말로 사진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게 저 생각해서 한 짓이라고요?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저는 세연이를 얼마나 의심했는지 알아요? 3년 넘게 보던 사람인데 하룻밤 만에 그게 다 무너진 것 같았다고요. 그게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아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는 것 같았는데 참아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전 아버지한테 항상 잘 보이려고 했어요. 혼날까봐 눈치 보고 아버지가 싫다는 건 절대 안 하고 맞추고.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잘못을 왜 우리한테 덮어 씌워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저 사람이 저러면 뭔가 마음이 움직였을 것 같은데, 뭐 안쓰럽다거나 뭐 그래도 남편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었어요. 그냥 그날은 낯선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걸어갔어요. 며느리 앞에 서서 두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진짜로. 괜찮아. 아니, 내가 안 괜찮아. 내가 끝까지 믿었어야 했어. 그게 제일 후회돼.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면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얼마나 큰 일을 벌였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을 보던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잘 생각해봐. 이건 어차피 결혼까진 어려운 문제였어. 아들이 짧게 잘랐어요. 아니요. 결혼 문제를 다 떠나서 세연이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남편이 굳었어요. 사과? 지금 당장요. 남편이 머뭇거렸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저를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와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며느리를 보자 며느리가 그러다 나온 말이 이거였어요. 이건 네 엄마가 선택한 거야. 난 몰랐어. 네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남편은 사과가 아니라 여전히 변명이었어요. 며느리가 잠깐 남편을 봤어요. 그러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알아요. 아저씨도 몰랐던 거. 엄마가 일부러 말 안 하고 산 거니까요. 근데요. 며느리가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가 문제잖아요. 몰랐던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알고 나서 저한테 한 짓은 아저씨가 선택한 거잖아요.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없는 사진까지 만들어서 민준 씨한테 보내고 그게 아저씨가 한 선택이잖아요. 그건 엄마 탓이 아니에요. 호란이 조용했어요. 며느리가 그 말을 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보기엔 약한 것 같아도 누구보다 단단한 애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나도 모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됐어. 변호사 알아볼 거예요.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생각지 못한 말에 아들이 저를 봤어요. 남편도 눈이 커져서 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만 봤어요.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서 갑자기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왜요? 애들이 다 들었고 다 알았는데 뭐? 지금 더 숨길 게 없잖아. 남편이 저를 봤어요. 뭔가 설득하려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저는 이 사람한테 설득당해왔어요. 흐리면 넘어가고 다독이면 참고 시간이 지나면 잊었어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 눈빛을 봐도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남편이 한 발 물러서더니 다른 말을 꺼냈어요. 나가려면 나가! 근데 재산 얘긴 해야지! 그동안 같이 일군 건데 거기 내 몫도 있어! 저는 남편을 노려봤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겠네. 당신이 혼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도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도 다 물어볼게요. 궁금하네, 변호사가 뭐라고 할지. 그 말에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직원이 어느새 복도 쪽에 서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그제야 주변을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체면.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그 체면이에요. 순간 자리를 피하려는 눈치였어요. 발을 옮기는 게 보였어요. 가기만 해. 도망가면 여기서 다 얘기할 거니까. 남편이 멈췄어요. 사진 조작한 거, 혼외 관계 다 얘기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남편이 저를 봤어요. 저는 눈을 맞췄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천천히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눈을 돌렸어요. 여보, 나중에 냉정하게 생각해봐. 지금 감정이 앞선 거야, 어? 저는 잠깐 그 사람을 봤어요. 냉정하게 생각해봐? 그래, 냉정하게 말해줄게. 당신이 무책임하게 산 대가로 당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 민준이랑 세연이 인생도 내 인생도 다 흔들렸다고. 근데 정작 당신은 지금 여기서 나한테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하고 있네? 그게 당신이야. 그 말이 끝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걸어가 손을 잡았어요. 가자,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저는 며느리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 뒤를 아들이 따라왔어요. 복도를 지나고 홀을 지나고 꽃 사이를 걸었어요. 활짝 핀 꽃들이 우리를 배웅하는 것 같았죠. 뒤에서 남편이 뭔가를 외쳤는데 들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이 빠르게 흘렀어요. 며칠 후에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아들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변호사가 상황을 듣더니 서류 몇 가지를 요청했어요. 혼인 기간, 재산 내역,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남편의 혼외 관계. 저는 준비해 간 것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변호사가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혼외 관계가 인정되면 남편 쪽이 유책 배우자가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쪽은 부인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네, 이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허무하다거나 그런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끝낼 수 있다는 게 담담하게 느껴졌어요.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남편이 며칠 후에 연락을 해왔어요. 얼굴을 보자고 했지만 전 거절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처음엔 만나자는 말뿐이었는데 며칠이 더 지나니까 말투가 달라졌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우리 이렇게 끝내면 되겠어? 됐어요. 그래도 또 연락이 왔어요. 나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당신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딱 한 번만 만나줘.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봤어요. 그리고 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저한테 사과로 들리지가 않았거든요. 저를 필요로 하는 거지 미안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시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얼마 뒤 남편은 재산분할 신청을 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왔대요. 결국 남편은 빈손으로 나갔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깨가 가볍더라고요. 오랫동안 들고 있던 걸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요. 이게 해방이라는 건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날따라 참 날이 맑더라고요. 이혼 후에 며칠 동안은 그냥 쉬었어요. 일단 집안부터 정리했어요. 남편 물건들을 치우고 버릴 건 버리고 보낼 건 보내고. 이상하게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씩 정리될 때마다 공간이 넓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이 집이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 눈치 보고 남편 취향 맞추고 남편이 싫다는 건 안 들여놓고 근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 괜히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세연이한테는 제가 따로 연락을 했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세연이도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같긴 했어요. 며칠 후에 세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어머니라고 하기엔 이제 상황이 달라졌고 그렇다고 다르게 부르려니 어색하고.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냥 아줌마라고 해. 편하게 해. 뭐 어때? 수화기 너머로 세연이가 웃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아줌마. 가끔 이렇게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됐어요. 며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도 아닌 사이. 뭐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사이지만 근데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 근데 난 세연이 걱정 안 해. 잘 지낼 거 알아. 남편 소식은 이혼하고 얼마 후에 들려왔어요. 아는 분한테서 우연히 들었는데 주변 사람도 다 떠나서 일도 접었다고 했어요.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졌고 혼자 여기저기 떠돌며 지낸다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안 불쌍했어요. 그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게 그 사람 업보인 거죠. 이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평생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참으면 가정이 유지되고 내가 버티면 아이가 잘 자라고
내가 안 흔들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참는 동안 뭔가가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제가 의자를 집어든 건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혼자 감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를 위해서이기도 했고 그 애를 위해서 낸 용기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 나이에야 그걸 알았네요. 혹시 저처럼 오래 참고만 사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오래 참진 마세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